제36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를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유러닝연합회 사무총장 맡고 있는 정현재라고 하고요. 저희 이상희 회장님께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 할 때 쭉 오셔가지고 인사말 하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이 줌에 그 좀 익숙치 않으신 것도 있고, 또 지금 출장 중이신데 좀 번거로우셔가 줌으로 접속해가 좀 그 개회사 하고 이래 해달라 했는데,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는 바람에 부득불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36회 동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쭉 세미나를 해오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세미나 하게 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줌으로 하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또 외국에서도 접속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또 대면으로 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들이 빠르게 이제 온라인으로 그 국면 전환되는 상황에서 다들 이제 적응이 많이 돼 가지고 실제 줌으로 온라인 세미나 해도 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오프라인으로도 무리해가 할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뭐 가급적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뭐 오프라인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해까지는 줌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금 이제 저희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우수 이러닝 콘텐츠 또 인재 기관으로 선정된 한수원하고 사이버 외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이버 외국어 대학의 그 우수 콘텐츠 기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콘텐츠 기관상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위 기관은 우수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이러닝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우수 콘텐츠 기관상을 수여함. 2022년 12월 15일 한국유러닝연합회장 이상희 대도. 자, 사이버외대 이민호 교육획상처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회장님 지금 딱 상패까지 준비해 놓으셨는데, 네, 시상 소감 한 말씀과 또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 저희 학교의 우수 콘텐츠 기관상을 수여해 주신 한국 유러닝 연합회 이상희 회장님, 이하 관계자분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는 그 한국의 온라인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으로서 앞으로도 보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이버 외대가 특화돼 가지고 지금 21개 사이버 대학 중에 그 외국어 전공으로 해가 정말 자리매김 잘 해가 자꾸 콘텐츠 질도 높여가 최근에 이렇게 우수 콘텐츠 기관상까지 받게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무크를 뛰어넘는 사이버 대학의 좋은 그 우수한 콘텐츠 질과 운영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아마 사이버 교육 쪽으로는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간에 사이버에 대해서 리드 역할을 잘 해주셔가 이렇게 상도 받게 돼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저
한국 수력 원자력에 지금 그 우수 컨텐츠 기관상하고 우수 이러닝 인재 기관상 지금 두 개를 그 공공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또 이것도 시상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 한국수력원자력 주 인재개발원 위 기관은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양성을 통한 이러닝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였기에 우수 이러닝 인재기관상을 수여함. 2022년 12월 15일 한국 유러닝 연합회장 이상희 내독. 축하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공공부문 우수 이러닝 컨텐츠 기관상 한국수력원자력 주 인재개발원 위 기관 우수 이러닝 컨텐츠 개발을 통한 이러닝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우수 컨텐츠 기관상을 수여합니다. 제가 이 한수원 시상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한수원의 그 신상성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온라인 교육과정 및 효과적인 자기주도형 학습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 자체 제작과 일과 학습 병행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확대할 앞으로도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재개발원이 최고의 온라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수 콘텐츠 개발과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한국유러닝연합회 이상용 회장님과 그 이하 정영희 실장님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원에서 공공부문을 대표가 우리 이러닝을 이끌고 있어가지고 너무 그 축하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발전, 특히 이러닝 쪽에서는 리더로서 확실한 자리매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 시상식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타버스 교육 성공 전략 그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발제로 온라인 교육의 획기적 업그레이드 전략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서정대학교 조훈 교수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잘 보이시나요? 예, 예, 잘 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정대학교 조훈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서정대학교에서는 호텔관광경영과 교수로 있고요. 교회 협력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그 파견 근무 중입니다. 국제협력실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그 63개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을 했는데, 그 구축의 주체가 저희 그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입니다. 학회의 그 창의융합 콘텐츠 개발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3년 전부터 이제 콘텐츠 개발을 좀 하다가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전문대학에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이제 시작된 게 작년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1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6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시아교육협회의 그 학습혁명 포럼 이제 교사 그룹들이 그 교육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델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회장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메타버스 교육의 성공 전략, 그래서 63개 전문대학의 메타버스 컨소시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그 대만에 좀 출장을 와 있는데요. 참 그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로만 몇 년 전에 이제 앞으로 유비쿼터스의 세상이 된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함께 소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그것들이 바로 구현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대단한 특히 그 지금 유러닝협회에서 이제 이끌고 있는 이 이러닝이 단초가 돼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그 입체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소통의 공간으로서 이제 메타버스도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5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메타버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걸 메타버스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5가지 이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펜타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메타버스티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교육 혁신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과 그다음에 반도체 인재 양성,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인력 양성, 이제 여러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인력 양성과 이제 이 디지털 배지라고 한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아날로그 형태의 그 자격증, 그 학위 증명서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디지털 배지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가지고 지금 현재의 진화의 정도를 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63개 대학이 이제 모였는데 이게 사실은 3년 전에 이제 그 EBS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4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상의, 비판적 사고력, 그다음에 협업, 의사소통. 4C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먼저 저희가 이제 전문대학에 그 자발적으로 이제 대학들이 모여서 컨텐츠 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12개 대학이 모여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4개 과정을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강회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취생과 교수님들 학교에서 이제 8개 학교가 참여해서 그 VR 기반의 그 국강회부학 과정을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전문대학이 이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재무적인 이유고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대학들의 그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또 플랫폼을 구축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향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제페토나 게더타운이나 뭐 이프렌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행사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사실은 그 행사는 굉장히 일회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가져가려면 앞으로 이제 이 교육과정 안으로 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들어오려면 이 컨텐츠와 플랫폼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그 대학 하나가 특히 그 전문대학의 그 대학 하나가 구축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학교가 할 수는 없다 이런 현실적인 어떤 인식에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번 모여서 만들어 보니까 그거 외에도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전문대학의 이제 그 전문학사를 졸업하는 게 2년제 기준으로 보면 전문대학도 이제 2년 과정이 있고 3년 과정이 있고 또 4년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준학사, 학사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석사까지도 저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2년제 준학사를 하려면 평균 8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80학점이 이제 전형적인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의 80학점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서로 그 학점을 공유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 설계를 하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학의 LMS로만 가지고는 그 대부분의 LMS들이 대부분 그 구축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폐쇄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드러내서 모든 학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학점을 공유하는 하나의 그 폐쇄형과 개방형을 같이 듀얼로 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LMS의 어떤 대체제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보완제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에서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을 때 그 예상은 한 20개 대학만 들어오면 충분히 한번 플랫폼을 구축을 해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내면 뭐 한 몇 억 정도를 가지고 한번 구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설명회를 했는데 의외로 아마 그 시점이 아마 마케팅으로 보면 타임 투 마켓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작년 9월에 저희가 1일 날 설명을 했는데 40개 대학이 이제 참여 의향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들어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전체 총괄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한번 구축을 해보자. 그래서 그 관심 있는 교수님들 한 20분을 저희가 이제 연구위원으로 모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자들을 저희가 이제 그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이제 개발사하고 또 저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데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0일입니다. 요때인데요. 20일 날 저희가 이제 1차년도 중간 발표를 하면서 이제 2차년도 계획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이 54개로 늘어났습니다. 14개 대학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저희가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해서 당장 이제 2월 4일부터 그 다음 년도 2월 4일부터 열리는 졸업식. 그래서 전문대학의 이제 졸업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학과별로도 졸업식을 여는 학교가 있고요. 학교 전체로 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2월 초부터 이제 졸업식이 시작되는데 이 졸업식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졸업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2일 입학식까지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하드하게 좀 개발을 좀 당겨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참여할 때 인원이 학교당 뭐 10명, 20명 정도 하다가 나중에 3월 2일 날 입학식 때는 몇천 명 단위로 이렇게 참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그 커뮤니티 플랫폼이라는 행사 중심의 대학의 그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가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고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행사 중심이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연 이런 어떤 온라인 비대면 행사들이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교육 과정의 모델링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16일 날로 제가 기억이 됐는데요. 3월 16일 날 저희가 이제 1차년도 행사 끝나고 2차년도 사업 설명회를 할 때 그래도 그 1차년도 짧은 기간 동안 피드백이 상당히 좋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4개 대학에서 9개 대학이 좀 더 늘어서 이제 63개 대학으로 2년차 사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2년차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 모델이 결국은 이제 교육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육 과정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할 거냐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제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개발단에서도 구축을 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참여 대학의 교수학습 센터에 센터장님들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참여하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점점 개선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들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12월 21일 날 수요일 날 대전 ICC 호텔에서 이제 63개 대학 성과 보고회를 하는데요. 상당히 좀 기대도 많이 크고 또 그리고 좀 부담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차에 대한 준비가 또 잘 어필이 돼야 되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63개 대학이 같이 이렇게 쭉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몇몇 대학들이 추가로 좀 요청하는 대학이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대학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63개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은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메타버스가 수업에 대한 활용도가 올해부터 이제 올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고요. 지금 63개 대학이 지난달 11월 현재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얼마만큼 대학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전 대학이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데일리로 이렇게 사용하는 대학이 이제 43개 대학 그리고 이제 12,000명의 학생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들이 계속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클라우드 비용이 매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결국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 가능한 모델로 이렇게 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사실 개발자들하고의 그 관계성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온디맨드로 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대학의 그 개발 스펙을 보고 개발을 해준 다음에 그 유지보수는 굉장히 형식적인 부분이고 대부분 다 개발로 끝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현했던 부분은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사전에 해보니까 개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발을 못할 건 하나도 없다. 지금 대한민국 기술로 보면 개발을 못할 건 하나도 없는데 뭘 개발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힘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담당자들이 피드백을 해주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최전선에 있는 그 교수들이 그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가장 중심을 뒀던 게 바로 63개 대학의 각 담당 교수님들과 직원들의 그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 실시간으로 그 안 되는 사항은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트러블 슈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뭐 사실은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요구도 있지만 또 컴플레인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했는데 안 된다. 이거 접속하는데 안 된다. 왜 이건 음성이 안 되냐. 또 토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끊긴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사실 개발자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저희가 개발자들을 설득해서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냥 실시간으로 거의 24시간 풀로 각 대학들의 사용자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이럴 때 바로바로 올리면 그것을 사실은 10분 안에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개선되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개발을 우리 총괄하고 있는 동서울대 우리 김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피드백을 줘서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데일리로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공지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서로 간의 어떤 그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전문대학 63개가 구축하는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제페토나 이프랜드나 게더타운처럼 화려한 부분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 대학들이 추구하는 그 교육과정 혁신이랑 교육의 혁신 모델로서는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공 모델이라기보다는 성장 모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면에서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같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이 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들은 공유 협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물론 고등직업을 담당하는 이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합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절박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어떤 문제점 그 발로에서 시작된 게 메타버시티인데 이 메타버시티라는 플랫폼이 적어도 2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데서도 많이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요. 얼마 전에 캐리스에서 하는 대학의 메타버스 활용이라는 이슈 리포트에서도 저희 사례가 좀 실렸고,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이러닝 국제박람회에서도 저희 사례가 소개가 됐고, 오늘 이렇게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에서 이렇게 사례가 소개됐고, 지난주에 저희가 교육공학부에서도 사례 소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교육부 주관하고 있는 국제박람회에서도 저희 사례가 이제 소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버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메타버시티는 앱에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고 누구나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시티라는 키워드를 구글이나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삼성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해서 앱을 다운받으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님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참여 대학들은 각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행성들이 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시그너처 빌딩들은 각 대학의 건물들을 상징하는 것을 저희가 디자인해서 다 올려놨고요. 그 나머지 공동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퍼런스 룸이라든가 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계획을 잡은 게 이 공동 플랫폼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1차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년도가 이제 대학별 LMS 연동을 통한 수업이 이제 내년도부터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업은 올해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들이 이미 시범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강동대, 경민대, 그다음에 울산과학대 같은 경우는 정식 수업으로 지금 벌써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대학들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그 수업에 있어서 그 전체 15주 과정 중에서 15주 전체를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도 있지만 2주, 3주 정도 끊어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하이브리드 또는 블렌디드 개념의 그 수업을 지금 교수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하고 1월 달에 저희가 그 교직원 연수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사실은 비용으로 보면 꽤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1박 2일 또는 2박 3일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교직원들의 그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연수 비용을 부담을 하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이제 연수를 기획을 하면서 많이 모일까 생각을 했는데 1차, 2차가 다 마감이 50명이 다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교수 다 마감됐고 또 직원 마감되고, 그래서 3차 연수까지 기획될 정도로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한 그 메타버스 활용이 상당히 이제 가치가 돼 있다. 그리고 3차년도 이제 2024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VR, AR과 같은 이제 메타버스 향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 개발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에서 특히 그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보건 의료 계열, 그리고 이제 공학 계열,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계열로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 콘텐츠들을 저희 메타버스의 플랫폼 안으로 이렇게 잡아 들어와서 그 콘텐츠들이 수업에 활용하게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가상실습과 일반 수업이 같이 병행이 되고, 그것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 실습과 연계돼서 기업이 참여하는 도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이제 3차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빠른 상태에서, 저희도 빨리 가지만 사실 기술적인 진화도 굉장히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메타버스에서 연동되는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금 개방형 저작 도구들을 굉장히 도입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래서 패들렛이라든가 그다음에 알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일반적으로 저희 안쪽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들어와서 이것을 수업에 활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 있는 개방형 콘텐츠나 이 저작 도구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가지 모형이 메타 커뮤니티, 캠퍼스 라이프, 메타 러닝, 커리어 디벨롭먼트, 글로벌 에듀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업 모델이라든가 행사 모델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이제 모델을 했는데요.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활동, 그다음에 메타 러닝이 이제 수업 기반인데, 이게 교수 학습 방법 모델과 이제 학습자와 교수자의 능동적 학습 활동 지원하는 부분들, 캠퍼스 라이프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학교가 수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이거 2가지입니다. 진로 상담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울 불안증이 있는 대학생들이 급증하고, 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집단 심리 치료에 대한 요구가 있기 시작하면서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담 심리소만 가지고는 이게 수요가 이제 안 되고, 또 대학생들의 특성이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니는 대학의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형태의 상담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아바타를 이용한 상담도 되고요. 가상 공간에서 운영되는 상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진로나 상담으로서의 어떤 커리어 디벨롭먼트 모델이 사실 이제 저희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글로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에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오늘 대만에 온 이유도 사실은 그 대만의 그 직업교육 쪽하고 대만의 교육부나 대만의 그 과학기술대학을 쪽 방문을 하면서 그쪽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확실히 그 학점 교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인적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의 장점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해외에서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연동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세종 학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해외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학점 교류를 할 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교육 과정들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 이번 10월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었는데요. 미국의 그 대학의 그 총장님이 여기 저희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보면서 그 미국 내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쪽에 접목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구체적인 제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놀래더라고요. 한국에 지금 이런 그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라서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추가 미팅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데 전시회라든가 박람회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스페이셜에서 많이 이제 전시회나 가상 공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 자체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 공간이나 이렇게 통해서 전시회나 박람회, 특히 그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그 해커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들이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졸업작품 전시회는 대대성 행사기 때문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끝나면 이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계속 가지지는 못했고 또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레거시를 쌓을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그 저장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의 포트폴리오나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이제 중요한 바로 이제 교수자와 학자와 만날 수 있는 이 메타 러닝입니다. 그래서 강의실 이런 어떤 그 심포지엄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가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라고 접목이 되면 지식과 상황과 기술 기반의 모델들을 가면서 다른 형태의 콘텐츠들이 접목이 되면 훨씬 더 수업이 풍부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제일 그 많이 그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떻게 외부에 있는 그 훌륭한 컨텐츠들을 교육과정 안으로 데려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개념으로 보면 OER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Open Educational Resource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가 학교나 이런 그 제도권 안에서의 만들어진 콘텐츠도 있지만 제도권 밖이나 일반적으로 또는 기업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수업으로 들어와서 활용하느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메타버시티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프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이런 전시 공간이라든가 학과별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의 메타버스의 장점을 또 가지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결국 이제 학생 상담의 히든 플레이스로서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인데 결국은 그 진로 코칭과 그다음에 그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상담실을 구현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 상담실의 공간이 굉장히 학생들이 들어올 때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올 때 본인의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장되는 공간으로서의 그 상담 공간이고요. 그다음 전문가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어떤 시너지가 있고 그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상담 영역에서의 젊은 학생들의 수요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일종의 이제 그 아바타 형태 상담,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고민을 좀 상담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상담하고요. 내담자도 아바타를 쓰지만 상담자도 아바타를 사용해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바로 이 커리어 그 디벨롭먼트나 상담 심리 시장이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외국 학생들을 위한 그 글로벌 에듀케이션 모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특히 그 우리 전문대학이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티라고 하는 이 플랫폼 모듈에서 구현할 수 있는 5가지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메타 펜타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5가지 모델이 각각이 지금 하나씩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 러닝이라는 교육과정 모듈이지만 그 외에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커뮤니티 행사라든가 그리고 학생들의 상담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이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 이제 결국은 교육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학습 유도라든가 다양한 매체 활용,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중심의 수업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졌던 플립 러닝, 어댑티브 러닝,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상대 이제 패블릭,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학습 혁신 모델에서 조금 더 진화하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나 액션 러닝이나 협력 학습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뭐 토론 모듈이 있는데 토론이 전체 교수자와 참여하는 학생들의 토론 모델도 있지만 학생 그룹 간의 토론 모델이 있고, 또 그것을 아이들이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의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수자는 이제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에서 도와주는 퍼실리테이터 역할로 이렇게 이제 역할에 대한 변화가 오듯이 결국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 모델들을 활용할 수 있냐. 이것은 아마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그 AI 학습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AI 학습도구가 지금 구현하지 못한 건 없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이슈가 더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육군본부에서 한 에듀테크 세미나에서 저도 이제 그 토론자로 이제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중요한 게 어떻게 이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할 수 있느냐, 중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대학으로 보면 조교를 이야기하고 학교로 보면 보조교사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형태의 어떤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학습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메타버시티라고 안에서의 구현되는 학습 모듈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 이 스펙트럼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고 보고요. 구현 못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들이 활용하는 따라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학습에 대한 집중력이라든가 교수와 학습의 상호 소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듀테크하고 학생들의 그 참여가 결국은 결합이 되면서 이 결합이 되는 모델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러닝과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러닝, 플립 러닝, 이머시브 러닝 네 가지의 어떤 그 학습 방식이 같이 이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번에 아마 그 입법 예고가 제가 이번 주에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학점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되면 이 소학점 제도라는 게 기존에 이제 그 학점과 학이라는 그 중간 사이에 마이크로 러닝의 개념의 어떤 소학점이라고 하는 구성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이 마이크로 크리덴셜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설명할 디지털 패치도 아마 이것과 연계되면 상당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저희 63개 대학은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모델링을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연구과제도 이 연구과제를 좀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네 가지의 그 학습 모형이 결국은 에듀텍이라고 하는 그 신기술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참여, 이것이 이제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혁신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단순히 체험형, 실감형 콘텐츠에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이해하면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해서 그것을 수업에서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걸 메타버스로 하면 굉장히 지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환경이 완벽한 의미의 학습으로 들어오려면 해결에 대한 선별고지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망이 선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면, 지금 5G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대학 공간 내에서는 5G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와이파이조차도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고, 또 HMD를 쓰지만 HMD도 잘 아시겠지만 수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HMD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망이 해결이 안 되면 HMD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그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 형태로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되는 형태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되면 메타버스 금방 없어질 거, 좀 지나면 사그라들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는 것보다 특히 학습 모델 쪽에서 보면 하나의 진화의 한 형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학습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이미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됐고, 이제 마지막 과정이 이제 가상 환경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러닝처럼, 그래서 현재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도 몇 개 과학기술대학을 가서 보니까 하이플렉스 강의 현장이 이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참여하는 공간으로서의 강의실 구축이 이제는 대학들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플렉스 강의 현장이 계속 대세가 되듯이 결국은 이런 가상 환경과 실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가상 환경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슈어 모델이라고 하는 기반의 수업 설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매체와 자료에 대한 활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다양한 형태의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업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것이 결국은 수업 혁신의 하나의 방향이고, 그것이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메타버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교육 혁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텐츠 기반,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 기반, 디바이스 기반이지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그재그로 발전하고, 어떤 대학들은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많은 대학들이 있고, 어떤 데는 플랫폼은 돼 있는데 콘텐츠가 없는 대학들이 있고, 어떤 데는 플랫폼과 콘텐츠는 있는데 네트워크가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리고 디바이스가 아직까지는, 사실 HMD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특히 MZ 세대들이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모바일 기반으로 이 모든 형태가 수업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육 혁신 모델을 저희가 구현해야 되고요. 수업 운영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하는 리스트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앱을 다운받고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강의장이 들어오면 교수자들은 이제 큐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큐시트에는 원래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강의 목적, 강의안, 그다음에 강의에서 필요한 동영상 클립 같은 경우를 여기다 다 나열을 해놓고 수업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큐시트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출석 기능을 체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별도로 수업에 부르지 않아도 출석들이 되고, 이런 강의 과정은 다 녹화가 이제 돼서 데이터로 보관이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소위 말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업하는 어떤 교실 세트도 있지만, 수평적인 교실 세트, 그다음에 그룹 교실 세트,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들의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거 보면 교수자들이 직접 교실을 세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책상의 의자의 레이아웃이라든가 책상의 의자의 배치도 자체를 아예 교수가 실제로 바꿔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이 진화되면 교수자들도 이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메타버스 활용의 강의 모델은 이제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QCD 구성을 하고, 아바타가 가능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이 가능하지,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석도 아바타 형태가 가능한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아바타의 모델을 보면 이런 불만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아바타의 의상들이 아직은 너무 단순한데 좀 화려하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려하게는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꾸 폐쇄적인 형태의 LMS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진화하는데 이게 우리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소도 진화하는데, 이 진화된 외부 요소를 어떻게 개방형으로 끌어오느냐가 저는 가장 큰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타버스가 있고, 실제로 지금 대학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보면 학생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치시면요, 저희 63개 대학의 수업 모델이 다 나옵니다.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거 하는 게 메타버스와 유니버시티의 합성어지만,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시면 지금 63개 대학이 하고 있는 이 모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다 보면 정보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구나. 왜냐하면 우리 학회 내에서의 전체를 기획하는 우리도 있지만,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혁신 모델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돼서 정말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강동대 같은 경우는 플립러닝을 주도했던 우리 교수님들이 이걸 하면서 플립러닝과
저기가 접점을 이루면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것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 뭐 동영상이기 때문에 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제가 이 자료들 한번 우리 사무총장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지 이걸 몇 개 이제 비디오 클립으로 만들어놨거든요. 보시면 아마 이용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디지털 패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이제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할 때 디지털 패치를 이제 활용하겠다. 결국 이제 디지털 패치가 결국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 포트폴리오라고는 기존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따왔던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한꺼번에 디지털 공간에서 보유를 하고 이것을 결국은 리크루터, 그러니까 고용하는 고용자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 검증을 해줘. 그래서 지금처럼 뭐 입학 증명서, 졸업 증명서, 그다음에 자격 증명서를 다 일일이 또 다 다운받아 가지고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학생들이 갖췄던 마이 포트폴리오라는 디지털 지갑 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유럽에서는 디지털 백팩이라는 용어를 쓰고 미국에서는 이제 디지털 배지, 뭐 디지털 월렛이라고 하는 지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결국은 디지털 자격증이 이제 하나씩 모여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개인의 보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문제가 이제 확보되고 이미 이제 IMS 글로벌이라고 하는 글로벌 인증을 받은 디지털 배지 회사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배지는 이미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K 디지털 배지 플랫폼 개발을 지금 산자부 주관으로 2년차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글로벌 인증으로 가면 사실은 그 부분이 다시 다 공유되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 디지털 배지 인증과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넷러닝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인증을 받아서 거기하고 이제 협업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기업들도 늘어나는데 저희도 63개 대학이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디지털 배지를 이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디지털 배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컨소시엄에서 오픈 배지 형태로 좀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이렇게 자격증 3개가 지금 저희가 직업능력 연구원에서 저희가 이제 3개를 민간 자격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고요. 근데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는 저희가 이미 이제 디지털 배지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걸 나올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좀 앞서갔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가고 있고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수업을 듣기 전에 이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구축된 요소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빅튜버가 되기 위해서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들으면 2급 과정, 그다음에 이제 1급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63개 회원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온라인으로 이제 수강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수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교수자들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지금 교수자들을 이것을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반의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자들을 이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저희한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센터라든가 교수님들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꼭 들어야 될 과정이 바로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급만 운영하고 있고요. 2급이 이제 진화돼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바로 1급 모델입니다. 그래서 1급 모델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모든 어떤 수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수업 과정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1급 과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급 과정의 수료자들이 480명 정도 이제 넘어섰고요. 아마 교육 전문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전체적인 어떤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어떤 작업들, 인프라 구축 작업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이제 마련됐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데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윤리 원칙들이 만들어지면 그 윤리 원칙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서 언어가 좀 과격해진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지금 아바타끼리 접촉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했던 그 자격인데 여기 이제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으로 해서 일단 뭐 자격증 발급에 대한 것들은 다 갖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오프라인에서 나눠지는 자격 증명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연수 내용입니다. 연수 내용에 보면 메타버스의 기본 이해, 윤리의 중요성, 윤리 실천, 이슈별 대응 방안, 에티켓 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한 과정이고, 이것은 현재로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이 돼서 저희가 이제 있는 그 플랫폼 안에서 지금 그 연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참여대학과 참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협업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그 구축을 하고 또 자격증 부여하고 디지털 배지도 다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아마 그 윤리과정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1학점 필수로 대학별로 이제 좀 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이버 윤리 문제를 다룰 그 학점, 기본 학점이나 교양 학점들이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저희가 각 그 참여대학, 컨소시엄 참여대학이 제안을 해서 학칙을 좀 개정해서 이 사이버 윤리 과정은 의무적으로 학생들이 수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학점 과정 형태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해서 비교과든 교과든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수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칙 개정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12월 21일 날 행사 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혁신, 메타버스 관련된 그리고 수업 설계하고 교수 전략들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여 명의 그 교수님들이 연구팀을 3팀으로 나눠가지고요. 콘텐츠 연구 쪽, 그다음에 교육 교수 학습 혁신 연구 쪽, 그다음에 전체 플랫폼 기획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3개 연구 과제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6개 연구 과제가 수행이 됐고요. 내년도 3차년도에도 이것을 이제 고도화하는 그 연구 과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그 메타버스 향 플랫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학생들도 많이 듣지만 일부 교수님들은 또 이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요게 이수가 되면 VTuber로서의 유튜버가 아니라 VTuber로서의 일정 부분 좀 한계는 있지만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기술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수 뭐 신청하면 이제 학생일 때 교육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신청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전문대학 63개가 구축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인 메타버시티가 그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확신을 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 속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재정적인 한계 속에서 출발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미래 지향성 측면에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유와 협력이라는 모델을 보고요.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들은 교육 과정을 바꾸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워주지 못한다는 불만이 올멘 소리가 나온 게 기업에서 나왔고 그것을 어떻게 대학이 따라가느냐의 문제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축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은 결국은 기업에서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외부의 그 훌륭한 컨텐츠나 훌륭한 기반 기술이나 훌륭한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에 대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의 어떤 그 도전에 대한 응답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2년 차를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전체적인 이 플랫폼 구축을 총괄 기획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것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유러닝 협회에서 우리 정현재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문대학 63개가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저희 63개 대학과의 어떤 협업을 위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 교수님 발표 들으니까 저는 와,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벌써 진도 나갔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전문가 과정이나 또 실제 대학의 수업에 적용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놀랍네요. 저는 좀 메타버스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이 더 걸려야 된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 교수님께 지금 질문 또 간단하게 뭐 궁금하신 거 이런 거를 이제 음성 켜 가지고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채팅창에 이렇게 글을 남기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가 올라와 있네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플랫폼 구축하고 개발하는 것도 예산이 드는 문제고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하나 궁금했던 게 지금 63개 대학이라고 참여 대학 수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자체 예산 2천만 원씩 아까 객출했다 그러는데 다 정부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예산의 규모를 좀 산정할 때 처음에 저희가 첫 이니셜 미팅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 계열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에 있는 모기업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니까 그때 아마 규모를 30개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이 플랫폼 구축을 한 100억 정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구축을 했던 기업들을 몇 개 더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제 사전에 조금 구축을 해봤던 기업들은 기존에 이제 선코스트가 들어가긴 했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양을 고급화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씩 가야 되니까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합시다. 대신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같이 성장을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4개 회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의 혁신 지원 사업이란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돈을 이제 투자하는 것은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체 대학의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가 재정 지원의 일부를 태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천만 원을 했던 이유는 개별 대학이 할 수 있는 한계가 2천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 2천만 원을 이제 쭉 보면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구축, 네. 그다음에 교직원 연수 이렇게 해서 비용별로 전부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섹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의 포션이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대학은 중단기 계획에 이 부분을 우리 자체도 있지만 외부하고 협업을 해서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이것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직원 연수를 하겠다. 이것은 재정 지원 사업의 이제 예산으로 저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그런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먼저 다 사전에 만들어서 줬고요. 연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 보면 뭐 우리는 교비 회계로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데는 우리는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그 사업계획 안에서 예산을 지출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예산의 규모도 좀 적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개발자들은 지금 개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다시 원점에서 다시 이야기해서 한다 그러면 이 규모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뭐 저희 학회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협업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결국은 또 하나의 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자, 또 지금 글이 올라왔는데, 대학 기관에서 메타버스 사업과 개발 구축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안내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박다혜 선생님 질문입니다. 거기는 뭐 기관이라기보다는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4년제 일반 대학 중에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예. 뭐 건국대, 동국대, 뭐 한양대, 경희대 다 아마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자체 플랫폼이 아마 대학 회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전부 대통지원하고 연계해서 아마 플랫폼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 각 대학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고, 그 저희 전문대학 컨소시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그렇죠. 그 1천만 원의 저기를 블랙다운을 해가지고 그 예산들을 이제 다 나눴다. 그래서 교직원 연수,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추가되는 비용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마 상당 부분 클라우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독료, 요게 아마 이제 비용이 좀 같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은 교수님 첫 시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그 궁금하신 점이나 또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면 채팅창에 계속 글 좀 남겨주시면 그 또 교수님이 시간 되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로 오늘 그 조은 교수님 발표한 건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10분간 휴식하고 11시 10분에 또 두 번째 주제 발표로 한양사회부대학 임연우 교수님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 뒤에 다시 뵐게요. 자, 우리 전소연 대리님 또 녹화가 이제 시작됐군요. 예, 그러면 한양사회부대학 교육공학과 임연우 교수님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의 교육공학적 접근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연욱입니다. 이렇게 줌에서지만 여러 번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아주 핫 이슈죠.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교육 현장에도 들어오게 됐는데요. 교육공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메타버스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뭐 가상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죠. 메타라는 단어랑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확산이 됐죠. 정말 코로나 팬데믹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이러닝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이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뭐 평생교육, 뭐 구별할 거 없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 원격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메타버스까지 우리의 관심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네이티브스라는 단어가 많이 대두되죠. 이거는 메타버스 네이티브. 그러니까 젊은 세대, 어린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말 제일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세대가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그렇게 어린 세대들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메타버스를 이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들의 뇌의 인지 능력이 메타버스에 맞게 쉽게 작용하는 그러한 세대를 메타버스 네이티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 네이티브스도 점점 이제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어린 세대뿐 아니라 크게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메타버스 시장이 현재 약 52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2025년에는 315조
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볼이라는 미래학자죠. 이분은 메타버스의 일반적 특성으로 영속적, 동기화, 그리고 동기화 실시간, 뭐 같은 싱크로너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적인 참여, 경제성, 효율성을 말하는 겁니다. 경제성은. 그리고 현실과 가상세계의 확장성, 상호 운영성. 이 상호 운영성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그러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 등을 앞으로 제시할 것을 전망하고 있죠. 정부는 2022년 1월 20일 2026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4만 명, 그리고 공급 기업이 220개,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서도 이 메타버스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큰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광역 메타 공간, 디지털 휴먼, 휴먼인데 디지털화된 그런 휴먼이죠.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휴먼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실감 미디어, 실시간 UI, UX, 분산 개방형 플랫폼 등 5대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을 마련해서 연구에도 이제 많이 치중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내 메타버스 요소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4년제 대학이 연합한 융합전문대학원 2개의 설립, 그리고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또 석박사 대상으로 운영하는 메타버스 랩은 올해 10개에서 2025년까지 17개로 늘려서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 및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감 미디어 분야 핵심 인재 및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전문 학사 및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부 정책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정부 정책은 각 사회 제반 요소에서 메타버스를 지원하겠지만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고등교육 분야 특히 여기서 이제 핵심 인력 HRD 쪽에 주력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러닝은 어떻게 진화되어 왔나요? 교육공학의 진화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에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환급 기반 이러닝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러닝을 실시하면 고용보험을 환급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소소하게 이렇게 이러닝이 시작됐고요. 2001년에 정규 사이버 대학이 공식 오픈했죠. 저희 한양사이버대학도 2002년에 개교했는데요. 이때 사이버대학이 오픈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거의 첨단의 그런 교육 시스템을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실 이렇게 크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는 못했지만 저희 학교도 올해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2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 4만 재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그때 2002년 3월에 개교할 때만 해도 980명이었어요. 그리고 교수가 5명. 근데 지금은 뭐 3, 4만 명의 학생들이 있고 대학원까지 있고 이런 정말 사이버대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04년에 이러닝 산업 발전법이 제정됐고 EBS 수능 인터넷 강의가 시행됐습니다. 또 2012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학 정규 학사 과정이 편입됐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법으로 시작했죠. 2001년에. 근데 2012년에 교육부의 실사를 받고 인증을 받고 하면서 고등교육법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4년제 정규 학사 과정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교육부의 인증을 받고 대학원을 설립하게 됐죠. 2022년에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육 환경이 펼쳐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정부의 교육 아젠다를 본다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과학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메타버스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닝과 교육공헌은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첨단 미디어 및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상환경 기반의 메타버스 활용도가 높아진 데다가 개인별 맞춤 학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죠. 또 교육공학도 새로운 진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제감이 높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을 교육공학의 이상과 걸맞게 바로 교육공학이 추구하는 거니까요. 이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현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교육공학적인 수업 설계의 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페이스북의 호라이즌 워크룸의 수업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에듀테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 1회 토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제 발표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열띤 토론을 한 다음에 가운데 계신 멍멍쌤이 어느 주장이 더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토론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건 바로 탕수육은 찍먹이냐 부먹이냐. 여기 자, 요거 사진 하나 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찍먹 부먹으로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있죠. 언제나 논란이 많은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을 자기가 어느 주장을 펼칠지 한 명씩 일어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자, 소리쌤은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어느 주장인지 한번 간단히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 화면도 네, 저는 한번 어렸을 공유를 때부터 한번 늘 해주시면 찍먹을 고수해왔던 찍먹파의 소리. 예, 교수님 지금 발표 자료 공유도 잠깐 멈추시고 실제 유튜브 화면을 공유를 한번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아이고, 유튜브가 좀 꺼져버렸나 본데요. 네. 링크를 걸었는데 꺼져버렸네요. 그게. 그래. 그러면 뭐 네. 시간은 좀 걸리면 나중에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가 보게 해도 되고요. 예. 이제 나오네. 예, 오케이. 네, 에듀테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네, 나오나요? 1회 네, 잘 나옵니다. 토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주제 발표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열띤 토론을 한 다음에 가운데 계신 멍멍쌤이 어느 주장이 더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서 결과를 발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토론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그건 바로 탕수육은 찍먹이냐 부먹이냐. 여기 자, 요거 사진 하나 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찍먹 부먹으로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있죠. 언제나 논란이 많은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을 자기가 어느 주장을 펼칠지 한 명씩. 네. 네, 잠깐 들으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바타가 나와서 토론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의 아바타로 변신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실제 리얼리티처럼 그렇게 가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PBL, Problem Based Learning 등 구성주의 수업 환경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조성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감 있는 그러한 수업 설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공학도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에서 수요자 중심의,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그런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 그리고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팀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그런 메타버스 교육이
순조롭게 도입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는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써왔는데 조금 게임형이죠. 좀 게임에 주로 많이 쓰였고 게임형 수업에 쓰이고 있는 것이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라고 볼 수 있고요. 게더타운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D 기반이고요. 모질라 헙스 같은 경우는 3D 기반인데 사실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3D 기반의 메타버스는 좀 너무 그 물체가 크고 또 아바타도 크게 되고 좀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물론 더 재밌고 더 실제감은 강하지만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들고 그보다는 2D 기반의 게더타운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참가자들이 작게 보이고 전체를 한꺼번에 조망할 수 있고 또 2D지만 3D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더타운이 모질라 헙 같은 3D 기반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한 교육 분야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페토나 이플랜드 같은 것도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미래학협회는 4가지 메타버스 유형을 발표했죠. 그래서 증강과 시뮬레이션을 세로 축으로 보고 그리고 외부와 외부성, 내재성, 외재성, 내재성 이렇게 X축으로 놓고 4개의 메타버스 분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Augmented Reality죠. 증강현실. 그리고 반대편에 Virtual, 네, 여기 Virtual VR이 있고요. 또 라이프 로깅과 미러, 거울 세계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2006년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 것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적용할 때는 조금 더 이 좀 포맷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교육에 적용했을 때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적인 장점으로 본다면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그동안 쭉 해왔지만 이런 연결성을 갖는 것은 메타버스가 주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별점이죠. 교육적인 단점을 본다면 타인과 관계 형성 시에 가벼운 유희 위주가 될 수도 있고요. 재미, 흥미 위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개인정보 문제나 거기에 대한 처리,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 등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소통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높은 자유도,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죠. 학습자의 그런 재량권이 굉장히 큰 교육 플랫폼인데요. 이런 점에서 높은 자유도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장점을 본다면 콘텐츠 소비자에게 창작자, 크리에이터죠. 경험을 제공하고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이 교육적인 장점이겠는데요. 단점으로 본다면 플랫폼 관리자가 이용자 행위를 모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과 익명성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거짓이나 범죄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를 통한 높은 몰입도를 메타버스의 큰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교육적 장점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경험 제공을 통해서 학생의 흥미와 몰입도를 높여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핑크빛 장점이 있죠. 근데 단점으로 본다면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현실의 나와의 어떤 괴리감, 정체성의 혼란, 그로 인해서 어떤 현실 도피나 가상세계만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부적응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장단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죠. 가면이란 뜻인데요. 아바타가 바로 이런 페르소나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보이는 외적 인격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멀티 페르소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다중적 자아를 의미하는 이런 아바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캐, 부캐 이런 식으로 아바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있겠죠. 하지만 교육적으로 장점을 봤을 때는 수줍은 학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수줍고 또 기존의 온라인 이러닝은 그래도 일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줍고 또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던 학생들이 메타버스의 아바타를 통해서 의외로 활발하고 자신감 있게 소통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서는 learning by doing이죠. 실제로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죠.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쌍방향으로 교류하고 이것이 바로 에드가 데일이 말한 그 cone of learning, 러닝의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제일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뭔가요? 우리가 직접 했을 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죠. After 2 weeks라고 있는데요. 2주 후에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근데 맨 위에 10%는 읽었을 때는 10%밖에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20%, 보았을 때는 30% 기억을 했습니다. 마지막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90%를 기억한 그런 경우는 말하고 행동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으로 말해보고 표현해본다 그러죠. 배운 것을 표현해보고 남을 가르쳐보고 또 행동으로 배웠을 때 우리는 90% 이상을 기억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죠.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가 주는 장점이 바로 learning by doing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또 상호작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이 메타버스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교육공학적인 이론이 이 메타버스에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구성주의에서 먼저 볼게요. 구성주의는 어떻습니까? 지식은 인식의 주체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이 절대 지식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존에는 절대 지식을 찾아서 어디 숨어 있지? 그리고 찾아서 아 이건 절대적인 지식이다 하고 외우고 이렇게 했는데 구성주의는 절대 지식은 없습니다. 그냥 학습자, 교육을 수업을 하는 학습을 하는 주체가 스스로 구성하는 거죠. 이러한 구성에는 지식의 구성에는 개인의 경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해줍니다. 지식은 맥락적이다. 따로 책에서 보고 추상적으로 그려보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맥락적, 바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식이 형성되고 어떠한 배움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질 수 없다.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배울 때 나의 지식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은 사회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여기서 바로 메타버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구성주의에 있어서 교수 설계라는 것은 teaching, 교수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메타버스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자, 시멘스는 이미 2008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자의 역할은 큐레이터다.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이 교육자가 아니라 큐레이터. 우리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미술관의 큐레이터 있죠? 이렇게 잘 코디네이터하고 배열해주고 조정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의하면 티칭이 아니라 코칭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메타버스에 잘 들어맞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교육공학 이론 중에 근접 발달대라는 이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우리가 제일 그 작은 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what I can do 있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저 바깥에는 할 수 없는 지식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교육이죠. 그게 바로 수업이고 학습인데요. 근데 이 중간에 근접 영역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근접 발달대인데요. 이것은 바로 스캐폴딩. 누군가 도와주고 다리를 놔주고 사다리를 놔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근접 발달되죠. 그래서 교수자 혹은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바로 학습자를 근접 발달대로 확대시키고 결국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속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교육공학에서 주장하는 이론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 블룸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아주 교육공학자죠. 이분은 그 강의는 렉처는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봤고요. Mastery Learning 이거는 완전 학습이에요.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완전하게 학습할 수 하게 만드는 이게 Mastery Learning은 그 중간 정도의 효과성을 봤습니다. 근데 Individual Tutoring 1대1 맞춤형 개인 수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학습효과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이것은 물론 오프라인 교육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가장 소수로 맞춤형 교육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러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1대 다 수업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옮긴 그런 형태로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지만 메타버스는 다르게 좀 새롭게 맞춤형 교육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은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 분석, 이건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러한 개개인의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겁니다. 이거를 학습 활동을 트래킹해서 데이터로 만들고 그 학습자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은 교육공학 이론의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잘 적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자기 효능감입니다. Self-efficacy expectancy인데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을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어 하는 어떤 자신감, 자부심, 개인적인 신념이에요. 이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선행 지식이나 선행 능력에 조금 더 뭐가 보태질 때 이런 신념이 생기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arning by doing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기 효능감이 극대화됐을 때 교육의 효과는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을 하나씩 해보면 메타버스 안에서 하나씩 해보면서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유의미 학습입니다. Meaningful Reception Learning인데요. 오스벨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죠. 새로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지 구조와 연결시켜 줄 때 학습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학습이 유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구조랑 새로운 환경을 잘 연결시켜주면서 유의미 학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셜 러닝이죠. 소셜 러닝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의 지속성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인별 학습을 했을 때보다 최대 20배가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소셜 러닝이야말로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소셜 러닝도 메타버스에 잘 들어맞는 그런 이론적인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또 아주 합격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 에듀테인먼트죠.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게임화란 뜻이에요. 게임이 아닌데 게임화로 된 것을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미피케이션은 교육에 적용했을 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죠. 그래서 게미피케이션의 기법적인 게임 요소를 본다면 도전, 경쟁, 성취, 보상, 관계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를 잘 넣어야 됩니다. 메타버스를 설계할 때
이런 게임에서 그냥 무조건 게임을 해서 즐겁게 흥미롭게 재밌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도전 요소, 경쟁 요소, 성취 요소, 보상 요소, 관계 요소 이런 것들을 요소 미리 설계를 해서 교수자가 설계해야죠. 교수자나 교수 설계자가 이런 것을 게임화하는 방법을 게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도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하게 만들죠. 하고 싶어지게 동기부여하는 게 도전 정신이죠.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많은 보상을 주고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도전 의식을 만드는 게 미션이나 퀘스트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자서 하는 거는 재미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가릴 때 조금 더 활력이 쏟죠. 리더보드는 이게 결과 순위표죠. 순위표를 만들다던가 랭킹을 준다던가 뭐 프로그레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표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경쟁을 유도하는 거고요. 이런 경쟁도 너무 심하면 스트레스겠죠. 우리 교육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경쟁 요소를 가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취나 보상인데요. 뭐 포인트를 준다던가 아이템을 득템하게 한다던가 배지, 트로피, 레벨, 뭐 보너스 이런 것들로 성취나 보상을 만족시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성입니다. 이 건전한 건강한 그런 관계 속에서 게미피케이션이 될 수 있으려면 자기 표현이나 또는 이타주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타주의적인 생각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게미피케이션을 통한 수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타버스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미피케이션의 실제 모형을 6개 단계로 나눠서 6D라고 표현한 학자의 6가지 설계 모형을 볼까요? 다 D로 시작해서 6D라고 합니다. Define Business Objectives. 성과 목표를 먼저 정해라. 설계 모형, 설계 단계예요. 그 다음에 Delineate Target Behaviors.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것인가를 정하라, 규명하라. 다음은 Describe the Player. 학습자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자 분석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학습자를 분석하고 특성을 가려내고 그런 단계를 거치라는 얘기고요. 네, Device Activity Loops. 행동의 고리.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어떻게 행동을 촉진시키고 독려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다음 Don't forget the fun. 물론입니다. 흥미 요소를 잊으면 안 되죠. 항상 흥미 요소를 염두에 두고 모티브, 학습의 동기를 자극해야겠죠. 다음은 Deploy the appropriate tools. 도구나 방법적인 요소를 잘 매칭시켜라. 이런 6D라고 6개의 단계를 통해서 게미피케이션을 설계할 수 있다는 그런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전략적 사고 능력 그리고 시공간 인지 측면 면에서 게미피케이션, 이 게임을 통한 수업은 효과가 있다고 이미 입증된 바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게임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의 철학과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교수자나 교수 설계자의 그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학습 유형이 가능할 텐데요. 먼저 현장 체험의 시뮬레이션형 수업이 있겠습니다. 실제감을 극대화해서 재밌게 학습하고 또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현장 체험. 그리고 참여형 몰입 수업, 퀴즈나 게임, 게미피케이션이죠. 이런 상호작용적인 설계를 할 수 있고요. 탐색형 수업도 가능합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학습 여정을 플로우로 제시하고 또 에듀 멘토링이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간 이동형 수업, 미션 해결 지향의 과제풀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메타버스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협력학습, 조별 혹은 팀별 프로젝트 이런 걸 통해서 콜래보레이션, 코어포레이션, 즉 협력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또 사회성도 기르고 또 목표하는 수업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학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3D 이러닝 지도사 이런 과정이 충분히 제공돼야 되고 메타버스 콘텐츠 맵과 아이템 제작 그리고 교육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거고요. 네, 제페토나 게더타운 스팟 이런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교수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말하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일상의 학습 활동 설계 및 운영 관리.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일상생활까지 연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메타버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양사이버대학교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과 사례인데요. 저희 교육정보대학원에서 메타버스 활용을 해서 졸업 파티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모일 수 없어서 대면 졸업식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았죠. 가상공간 졸업 파티를 했습니다. 2002년 4월에 쿠키 뉴스에도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게더타운을 활용했고 전공 교수나 졸업생,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모두 자신의 아바타로 참석을 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각각 연설을 해서 졸업식에 적당한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고 또 개인 포토존이 있었고요. 또 설문지를 작성하면 선물을 제공했고 또 무도회가 있었습니다. 또 무도회장에서는 와인과 다과를 제공하고 또 프라이빗 소파가 있어서 개별적인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또 식장 입구에 공원과 옥상을 드나들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갤러리 또 전시 공간 등을 투어했습니다. 학생들 작품도 전시를 했고요. 자,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 전공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축이 된 메타 놀이터라는 동아리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는데 여기 졸업식장이네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하고 또 왼쪽에는 다과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 학생회장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무도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도회장이에요. 이 붉게 표시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무도회장인데요. 여기 프라이빗 소파가 있죠. 주변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과 담소를 나눌 수 있고 또 와인도 있고요. 다과를 즐겼고요. 이 무도회에서 재밌는 점은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댄스 신청을 합니다. 나랑 춤을 추겠냐. 그러면 둘이 이 공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붙어서 여기 추고 있네요. 춤을 추는 그런 게 참 재밌었어요. 사실 실제 대면 현실 세계에서는 교수랑 학생이랑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무도에 가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겠죠. 하지만 이런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들이 같이 춤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또 어떤 교류하는 친밀감 이런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무도회장을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명록을 남기는 공간에 가서 학생들이 방명록을 남기는 것으로 이제 졸업 파티가 끝나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월드뱅크에 있는 그 오픈 러닝 캠퍼스 회장이신 분인데요. 이분이 메타버스의 학습 및 역량 구축을 위한 6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몰입형 가상 캠퍼스에서 배우고 연결할 수 있다. 공간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또 교육의 민주화, 그러니까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의 민주화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가상 및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실제 기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는데요. 경험적 학습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죠. 여기는 시뮬레이션 등으로 생명을 구하는 실험실을 구현해서 실제로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메타버스를 구현한 학습을 하고 있고 또 신중한 연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월마트의 스파크시티 같은 곳에서는 그 집중적인 연습과 피드백 루프 등을 제공해서 메타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의존적 학습이 가능하죠. 상태 의존적 학습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상태에서 익힌 지식, 그러한 행동은
바로 그런 상태가 또 왔을 때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술에만 취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른다, 뭐 추억이 떠오른다 할 수 있으면 약간 술을 취하는 그런 비슷한 큐를 주면 또 그게 떠오르고 뭐 이런 식의 상태 의존적인 학습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그런 애인과 같던 그런 공간에 가면은 또 거기에 관련된 일이 회상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상태에 따라 상태가 주어졌을 때 생기는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어, 프라비던스 그 제약회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홀로그램을 활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건지를 홀로그램으로 어떤 액터가 나와서 작은 스트레스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막 조금씩 찌르듯이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약품도 개발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또 개발하고 이런 학습을 하고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각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세계 탐험인데요. 이것도 의료 분야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다비타라는 회사에서 대화형 다감각 1인칭 스토리를 사용해서 환자의 공감을 구축하는 그러한 이미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나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역량을 키운다. 그 버라이전이라는 그 통신 회사죠. 여기에 사례인데 직원들에게 강도에 관한 안전교육 시나리오를 메타버스에서 교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뭐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그 직원들이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그 안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스스로 만족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이렇게 대인관계나 어려운 상황은 정말 메타버스에서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 회화가 잘 안 되는 학생, 근데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줍니다. 그리고 아바타가 들어가서 실제로 외국인과 영어를 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수줍고 영어를 입에도 올리지 않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아바타를 통해서 좀 더 대담하게 이렇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또는 예절 교육 같은 거, 예절 교육도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용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을 줘서 아바타가 어른과 같이 있다든지 또는 뭐 리스펙트 해야 되는 인물과 있을 때 어떻게 예절 교육을 받고 그 매너를 배우는지 이런 것들도 상황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이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인데요. 스타라이트라는 회사에서는 소아 환자에게 이 병실에 얼마나 벽에 그 차가운 벽에 갇혀 있습니까? 장기간 입원한 환자죠. 이런 환자가 그 벽을 탈출해서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VR 고글을 통해서 축구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학습 성과 관련 데이터 수집인데요. 화이자 회사의 사례를 알려드리면 시뮬레이션 상황인데요. 사용자가 생체 안전 캐비닛 아래에서 손을 교차하거나 또 손을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이면 즉각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의 움직임을 디텍트하는 그러한 메타버스인데요.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 사례를 본다면요. 포스텍 포항공대에서 물리학 실험 실습 강의를 메타버스로 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그 200명 가까운 신입 사원에게 입사 교육을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가 신입 직원 교육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간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현해 놓을 수 있고 여기저기를 투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선배들이 업무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않고 그분들을 가서 만나볼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혼합형식 실습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 있죠. 유리로 된 공간에 들어가 있고 교수자가 옆에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 교수자는 위에 모니터 화면을 보고 학생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손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는 가상 공간은 왼쪽에 있는 공간이고요. 실습하는 현실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리벽으로 된 그런 고글을 쓰고 들어가는 실습하는 현실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이런 실습 수업을 이렇게 VR을 통해서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습을 할 수,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도 해부학이나 일반 생물학 실험 수업에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와 교육정보미디어학교가 2021년에 국제학술대회를 메타버스로 열었습니다. 그것도 링크가 있긴 한데 좀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개국에 300명이 참여한 그러한 그 학회를 메타버스로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전남교육청은 2021년에 진로 기반 학업 설계 프로그램을 메타버스로 진행했고 학생들은 아바타를 통해서 유명 강사에게 질문도 하고 특강도 듣고 또 관련 자료를 받기도 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펼쳤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도쿄 교육청은 무단 결석 아동을 위해서 메타버스 학습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형태의 가상학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로 학교에 출석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이유로 오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공간이 있고 이게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공간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아주 잘 익숙지 않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공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학생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사용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사례고요. 네, 프랑스의 비즈니스 스쿨 사례인데요. 3D 아바타를 통해서 직접 그 비즈니스 회사를 경험하면서 그 전공에 맞는 그런 실제와 이론을 가르치는 그런 메타버스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아틀란타의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흑인 역사 수업을 메타버스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사용해서 지하철도나 노예선, 기타 유물 등을 견합해서 감정이입, 스토리텔링을 통한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어펙티브 도메인, 그 인지 도메인 말고 정의적인 영역이라고 하죠. 이런 감정이나 사람의 정서,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뭐 예절 교육도 그렇고 또 뭐 윤리 교육도 그렇고 이런 감정이 필요한 이런 감정이입 수업이나 스토리텔링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버스의 교육적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연구에 의하면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날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10명 중 7명, 70%가 비대면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온라인 비대면 원격 수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접목한 게 메타버스 교육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공간의 제한을 극복한다는 여러 가지 장점과 그리고 온라인이 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실시간 상호작용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도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널드 마라는 유명한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먼저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죠.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예를 들어 VR 헤드셋에는 시선 추적 기술이 포함되어서 모든 활동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블록체인은 고도로 분산되어 있어서 누구나 메타버스의 블록체인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Protecting our kids.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이슈. 또 건강에 관한 이슈. 왜냐하면 VR 행오버라는 거는 이미 유명한 얘기예요. VR 숙취라고 하죠.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 VR을 하고 나면 어질어질하고 술에 취한 것 같은 이러한 숙취의 느낌. 이런 것의 건강의 문제. 또 VR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슬퍼지고 이러한 거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인터넷이나 게임에 대한 중독, 과몰입 이러한 것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이슈가 있죠. 또 access inequality, 접근에 대한 불공정성이죠. 그 최신 스마트폰이나 핸드셋 등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장비는 굉장히 고가이고 또 기술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데 정보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단점. 또 메타버스 로, 각종 범죄나 규제, 애매모호한 법률적인 회색 에리아, 그레이 에리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로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허락 없이 당신을 만진다. 이것은 현실 세계의 폭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 가지 이런 범죄나 그 불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감각화죠.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 VR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경험하고 이를 실제로 만지고 느꼈기 때문에 이런 몰입형 경험은 굉장히 자극이 심해서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극에 점점 둔감해지고 현실에서 복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해킹인데요.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해킹해서 온라인 신원을 탈취한 후에 타인 행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즈피드라는 이런 그 뉴스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죠. 이 버즈피드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인데요. 영화 감독 조던 필이 성대모사를 했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가 왕왕 활성화된다면은 정말 남의 아이덴티티를 잊고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침해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성이 굉장히 위험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를 교육에서의 문제점을 본다면 시간이 정말 다 됐네요. 노벨티 효과 정도 얘기할게요. 노벨티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집중을 잘하고 잘 배운다는 그런 효과성인데요. 이 메타버스가 노벨티 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고 또 접근성에 대한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어제 막 삭제를 하면서 좀 줄였는데도 아직 내용이 좀 많네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자,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인 메타버스 수업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전 준비 단계, 설계 전략 단계, 평가 전략 단계, 관리 단계, 그리고 사후 점검 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 단계인데요. 수업 목표 달성에 있어 메타버스 활용은 유의미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메타버스 접근성은 용이한가? 비용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교술자의 기술적 조작 능력과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한가? 학습자는 메타버스 조작 능력을 갖추었는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이 가능한가? 이에 대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정하느냐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다음은 설계 전략인데요. 학습 목표가 매우 중요하죠. 학습 목표는 큰 학습 목표가 제일 위에 있고 또 하이어라키컬하게 위계적으로 단계적인 목표가 잘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러한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모두 설정을 미리 규명을 해놓아야 되고 또 이 학습 목표를 극대화할 설계 전략은 무엇인가? 어떤 교수학습 이론을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교수 내용과 학습 활동의 절차는 무엇인가? 상호작용 전략은 무엇인가? 강의 화면 구현은
학습의 집중도와 지속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가? 자유도는 적합한가? 학습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수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은 평가 전략입니다.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로 나누어서 형성평가는 수업 중간중간에 학습자의 성취와 또 이 수업 프로그램의 수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기 위해 중간중간 형성평가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학습자의 학업 성취를 체크하는 게 총괄평가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평가의 주체가 나오게 되고 누가 평가할 것인가. 요즘은 동료 평가도 많고 하니까요. 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 단계인데요. 전체 수업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인지 부하는 적당한가? 사이버 윤리 지침은 숙지되었는가? 성찰의 단계는 포함되어 있나? 항상 성찰을 해야 되죠. 자기가 어떤 수업을 하고 어떤 학습을 했는지 리플렉션, 뒤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메타인지, 성과 관리 등이 도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점검인데요. 학습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학업 성취도는 어떠한가? 학습자 분석을 통한 총괄 시사점은 무엇인가? 라는 점검을 통해서 수정사항이 도출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가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시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윤우 교수님이 정말 많은 거를 점검하게끔 그 실제 메타버스의 교육공학적인 그 요구 이런 부분들을 구성주의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망라해 주셨는데 정리가 확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임윤우 교수님께 또 간단하게 뭐 질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이런 거를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화면 켜가 음성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깝게 돼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자유롭게 이야기는 그 채팅창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임 교수님, 언제 이렇게 많이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대단하십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메타버스에 대한 게 그 정리할 것, 그 윤리적인 면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 총망라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